미국군은 기존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을 대체할 목적으로 오는 2017년까지 선택형 전투 차량 교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최대 3,800여 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는 4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 약 54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를 위해 미국 당국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정식 제안 요청서를 발행했습니다. 이어 2013년 초 선택형 전투 차량 단계인 상세 설계와 시제품 제작 등 3가지 제안을 꼽고 4년 뒤 단일 생산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나 디펜스는 미국 전술 차량 제작사로 유명한 오시코시 디펜스와 제휴를 맺고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오시코시 디펜스는 미국의 특수 차량 제작 회사로 주로 트럭, 소방차, 제설차, 군용차, 건설용 중장비 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15만 대에 달하는 군용 차량을 제작 납품한 회사인데요. 지난해 1월 선택형 전투 차량 사업 시대 차량으로 독일 라인메탈과 미국의 레이시오니 팀을 이룬 링스케이프 41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그리펜 3가 선정됐지만 라인메탈이 시안까지 링스 시대 차량을 미국군에 인도하지 못하면서 실격 처리됐습니다. 이후 미국군이 재입찰 공고를 내면서 2차전이 진행 중입니다. 1차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하나는 이미 지난 3월 말 제안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수주전에 참여한 업체로는 영국 BAE 시스템 즉 이스라엘 엘베 시스템즈,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 등 세계 유수의 쟁쟁한 업체들이 참가하는데요. 이로써 현재 선택형 전투 차량 사업은 한화 디펜스를 포함해 5강 구도가 되었습니다. 한화가 54조 원 규모의 미국 차세대 유무인 선택형 전투 차량 사업에 도전 중입니다. 유튜브 채널 24H 밀리터리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미국군이 기존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을 유무인 선택형 전투 차량으로 체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미국군은 이 장갑차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코드 참여 국가인 호주에 가보니 기막힌 전투 차량 시제품이 테스트 필드를 하고 있어 놀라게 된 것인데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군도 갖고 있지 못한 전투 차량이 동맹국 호주에는 있다는 것은 미군에게는 여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호주가 도입하는 전투 차량의 무인 운용 기능까지 선택적으로 적용해 도입한다며 그간 무너졌던 미군의 자존심도 회복하면서 세계 최고의 장비를 보유하게 된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이 이번 선택형 전투 차량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미군의 지름신을 자극한 것이 하나가 제작한 레드백입니다. 한국은 전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지 못한 무기들의 대다수를 미국에서 도입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일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군의 유무인 선택형 전투 차량 교체 사업은 한화가 미국보다 기술 우위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보다 우리 기술이 우위에 있다고 하면 이와 관련해서 한국이 무슨 미국 기술을 뛰어넘냐고 반박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전체 방산 무기 기술은 미국이 한국보다 우세하지만 그중 일부 기술은 한국이 미국을 압도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전체 방산 기술은 세계 탑은 아닐지라도 세계 정상급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세계에서 소총부터 기갑 차량 재래식 포탄 유도 미사일 구축함 전투기까지 모두 개발 가능하고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독이 드물 정도로 적습니다. 그런데 그 극히 적은 나라 중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레드백의 유일한 단점으로 꼽는 것은 레드백의 성능이 호주군이 원하는 수준은 뛰어넘었지만 미군이 원하는 방어력에는 조금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엔진 미션 문제도 아니고 방어력만.
만약 호주에서 레드백이 확정되면 최대 24조 원 규모의 호주군 방산 사업 낙찰에 이어 54조 규모의 미군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 사업에서도 심상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데요. 레드백의 뼈대는 우리 군이 2007년에 개발을 끝낸 K-21 장갑차입니다. 레드백으로 개량되기 전부터 K-21의 성능은 미군 브래들리 장갑차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K-21은 740마력급 뒤태는 엔진을 사용해 600마력의 VA의 엔진이 장착된 브래들리의 엔진보다 출력도 뛰어났다. 보병 탑승 구간도 넓게 설계되어 8명이 여유롭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K43mm 주포를 장착하여 최대 220mm 강철판까지 관통할 수 있는데요. 최신식 전차에 속하는 3, 4세대 전차의 장갑을 뚫지는 못하지만 북한군이 운용하는 구형 전차는 충분히 격파할 수 있습니다. K-21의 또 다른 이름은 헬기 잡는 장갑차입니다. 우수한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에 헬리콥터처럼 저속으로 움직이는 공중 표적에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K-21을 개량하여 만든 레드백의 주요 무장으로는 30mm 주포와 7.96mm 기관포 5세대 최신 대전차 미사일이 장착된다. 또한 최첨단 시대에 걸맞은 장갑차답게 전투기에 사용되는 기술들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것이 아이언 비전과 아이언 피스트입니다. 아이언 비전은 차량 내부에서 특수 헬멧을 쓰고 고글을 통해 전차 외부 360도 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아이언 피스트는 최첨단 전투기에서나 볼 수 있는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이용해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인데요. 가장 중요한 레드백의 심전인 파워팩은 K9 자주포와 동일한 장비로 제42톤에 육박하는 레드백이 시속 65km까지 달릴 수 있게 했습니다. 호주에 이어 미국에까지 도전장을 낸 레드백의 원형인 K-21도 처음 개발 단계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세계 무기 개발사를 돌아보면 처음에는 평범했지만 개량을 거듭하면서 명품 무기로 탈바꿈한 사례가 꽤 많습니다. 전투기로 개발됐으나 미국제 앨리슨 엔진 문제로 인해 지상 공격기로 용도 변경당했던 머스탱이 그러한데요. 머스탱은 엔진을 영국 제멀린으로 바꾼 후부터 독일 공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투기로 변모했습니다. 이 기체는 한국전쟁에서도 맹활약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한편에선 이렇게 좋은 레드백을 국산 기술로 개발해 수출까지 하면서도 정작 우리 군에서는 왜 도입하지 않는가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 차량인 캠리-21도 머스탱의 길을 걸을 것 같은데요. 2차 양산 사업이 곧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합참에서 100대 이상의 K-21 추가 소요가 결정됐습니다. 현재 소요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며 관련 예산이 편성되면 2014년부터 육군은 새로운 K-21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육군 제7기동 군단에 K-21이 더 배치되면 북한의 탱크는 이제 우리의 전투 장갑차로도 상대가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사시의 안정화 작전에선 K-21을 K2 전차보다 유용한 전력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2차의 양산 K-21에 레드백의 젊은 피를 수혈하자는 여론이 군 안팎에서 일고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레드백의 원형은 K-21입니다. K-21을 호주인의 체형을 고려해 크기를 키웠고 해외 9 자주포의 파워팩을 가져왔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K-21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레드백을 만들 수 있었다며 두 장갑차는 DNA가 같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DNA의 형제 사이지만 K-21과 레드백은 차이도 큽니다. 반면 K-21에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레드백의 신기술이 여럿 있기 때문에 이를 더하면 K-21은 활용점정의 금상첨화라는 말밖에 표현이 안 되는 전투 장갑차가 됩니다.
우선 능동방어 시스템인 아이언 피스트가 그것입니다. 과거 전차나 장갑차는 미사일과 같은 적의 대전차 화기를 만나면 무조건 서둘러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맹점 때문에 미사일을 탐지하면 연막탄을 자동으로 발사하거나 전자장비로 미사일의 센서를 교란하는 소프트 킬 기술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대응탄을 발사해 대전차 무기를 직접 파괴하는 하드 킬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드100엔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로 포착한 뒤 이를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도 갖춰졌습니다. 이는 현재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로 적탄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식 그대로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휘관이 장갑차 내부에서 특수 헬멧으로 밖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도 있습니다. 장갑차 내부 승무원은 밝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컸습니다. 주준경과 잔망경으로 외부를 관측하는 도구인데 이것이 생각보다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언 비전은 장갑차 밖의 영상을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에 보여주기 때문에 고개만 휙휙 돌리면 마치 투명 장갑차의 외부를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으며 넓은 시야로 인해 이는 사실상 기존 시스템과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또 레드100의 궤도는 설이 아닌 복합 소재 고무 궤도입니다. 고무와 내열성 강화 합성 섬유의 철선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복합 소재의 고무 궤도는 철제 궤도와 비교하면 주행소음이 적고 기동 성능이 높아집니다. 오히려 고무가 철로 된 궤도보다 내구성이 더 뛰어난데요. 이와 더불어 철제 궤도보다 50% 이상 가볍기 때문에 순간 가속력이 높은 민첩한 장갑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료를 아낄 수 있는 건 덤이기도 한데요. 하나디펜스 관계자도 레드100의 아이언 피스트 아이언 비전 복합 소재 고무 궤도는 예산만 주어진다면 K21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드100의 장점만 가져오면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전투 장갑차가 될 것 같지만 K21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도하 성능 부족입니다. 2차 양산 때는 이것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도하를 위해선 무게를 줄여야 하는데요. 무게를 줄이면 장갑이 약해집니다. 현재 K21은 양쪽에 특수 에어백을 달았습니다. 강을 만나면 에어백에 공기를 붙어 넣어 물에 장갑차를 띄우는 방식입니다. 산을 끼고 흐르는 강이 많은 한국의 지형을 고려한 성능입니다. 유사시 우리의 기동군단이 북한으로 치고 올라간다면 북한은 장갑차가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많지 않고 그마저 전차나 장갑차의 무게도 견딜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도하 장비 없이도 K21일 강을 건너기 위해 도하 성능을 설계에 반영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갑차의 무게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25톤의 K22일 다른 보병 전투 차량보다 가볍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입니다. 반면 레드100은 도하 성능이 없는 대신 두툼한 장갑을 여유롭게 둘렀습니다. 과거 우리의 K21은 실제 2009년 12월과 2010년 7월 도하 도중 침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장병이 순직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일로 육군은 다리를 놓는 자주 도하 장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체계적으로 기갑 차량은 중장갑 중무장화가 대세라며 도하 성능은 캐리21일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육군이 2차 양산에서는 레드100을 선택할 가능성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육군 지휘부가 도하 성능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K21은 레드100의 DNA를 이어받아 우리 육군이 레드100을 직접 운용해볼 수 있게 됩니다. 호주에서 평가를 마친 레드100 2대가 올 연말 한국으로 귀국하는데요.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연말 레드100 시제품을 국내로 가져오면 육군이 시범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운영할 시범 운용 레드백 2대를 새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군이 레드백 2대를 굴려보면서 K-21차 양산 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호주에 이어 미국 방산 시장까지 넘보는 레드백이 미국발 추가 낭보를 전해주길 기대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명품 무기의 탄생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